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오늘 김종대 진행자의 멘트도 춥네요. 톤이 추워요? 추운 톤입니다.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병들어서 사하기 직전에 네. 그런 톤입니다. 빙하는 추위를 잘 안 타지 않습니까? 빙하가 너무 추워서 빙하가 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군요. 네. 전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달궈 보겠습니다. 우선 김민아 평론가,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홍남기 사퇴의 비밀은 관리직의 비하이다. 네, 이런 뉴스입니다. 또 갑자기 이런 뉴스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장관이.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제작진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부터 알려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경위부터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위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국회 기재위에 홍남기 부총리가 가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 지난 1일에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2개월간 이게 갑론을박이 계속 오갔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거는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에 수용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국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논의가 됐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보죠. 네.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궁금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네, 지금 대화 내용은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기동민 의원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냐고 따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원래 질문을 했던 의원은 이제 상당히 당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겁니다. 네. 왜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사의 표명을 굳이 해서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을 낳느냐,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좀 꾸짖는 듯한 태도로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내가 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기재부의 의견이 당정청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는 그만둬야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이 당정청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속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논쟁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할 때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최고세율로 이제 부과한다라는 게 대주주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인데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인하한다라는 것이 정부 안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안에 대해서 여당이 그동안 계속 아니다. 지금 그렇게 3억 원으로 내리게 되면은 연말에 되면 다들 주식을 다 내다 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동학 개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억 원은 일단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기재부는 아니다. 이거 2017년에 다 3억 원으로 내리기로 합의한 건데 로드맵을 그때 다 합의를 한 건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3억 원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반론을 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거죠. 또 다른 쟁점은 없습니까? 또 다른 쟁점은 뭐 예를 들면 재산세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재산세는 뭐냐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주택 중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시 가격을 계속해서 상향해 갈 것이라는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재산세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재산세에 좀 덜 부과되는 그런 주택에 살던 분들도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깎아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청와대는 이 중저가 주택의 기준은 6억 원 이하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그런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9억 원까지 늘리자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안이 수용이 됐다.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청와대 이 소식 듣자마자 빠른 속도로 반려했다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국무회의 직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에 재신임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또 이 질문이 나오니까 나는 국회 오느라 그런 소식은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이상한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사표는 이미 내고 온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거의 전격 공개를 해버린 거란 말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아니 그거 누구 마음대로 그만둬? 네. 계속해. 네, 이렇게 계속해라. 그냥 일축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나는 몰랐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이제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표를 반려를 했는데 그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상태로 국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몰랐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한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문득 상상을 하나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런 상상을 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 상상을 상상했다.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대검 국감 때 혹시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선언하지 않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 몇몇 분들은 속으로 윤 총장이 좀 저래줬으면 좋겠는데 예, 국감장에서 사퇴를 좀 선언하면 대통령이 과연 반려하는지 안 하는지 신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엉뚱한 데서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고를 쳤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당의 태도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상당히 질책하는 듯한 아까 기동민 의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말리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 기동민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꾸짖는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내부에서 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이 낸 논평을 보면은 경제 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 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경제 회복과 K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같이 가는 모양새를 그래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속과 겉이 똑같은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스 비밀이 관리직에 비해 이래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사퇴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자라는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일이고 당시에 국회도 동의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제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 자체를 이제 관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네. 둘째는 지금 현행의 주식 거래세 체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체제로 바꾸는 게 세계적 추세에도 맞기 때문에 네. 지금 양도소득세 체계를 정비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야 된다는 당위가 또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역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고 넷째는 이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가족합산 규정을 인별합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후퇴를 또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국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정치 철학을 관료 사회에 주입을 하면서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는 관리직인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사표를 냈는데도 여당은 당신은 딴 마음을 먹은 것이냐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얼마나 이것은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당 의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이 있는 것이면 밑에 네. 뭐 이렇게 관료들이 이렇게 이런 뭐 들이받더라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당신은 마음이 불순합니다. 마음이 너 콩밭에 가 있지. 네, 선거판에 나 가려고 그러는 거지. 강원도지사 이런 식의.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은 불순합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까? 네. 네.
자, 이런 이야기, 선거, 정치가 뒤에 항상 배경을 이루면서 정책 논쟁을 범람해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저희로서는 좀 왜곡된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미국 대선 얘기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투표에 돌입을 했고요. 어허. 네, 그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전, 투표 전에 유세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종대 MC께서는 한국 역대 선거에서 그 선거 막바지에 있었던 어떤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주로 북풍 해가지고 네. 예, 뭐 칼기가 격추당했다. 역시 관심사는 예, 오로지 또 그런 문제군요.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해서 박격 네네. 포진지를 설치했다. 네. 예, 이런 북풍이 저는 가장 강렬한 충격이죠. 강철 이빨은 예. 북한 마니아. 네. 네. 2000년대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은 80년대, 90년대 네. 역시 세대 차이를 강철 느낄 수가 이빨은 있습니다. 약간 녹이 슬었다. 네. 그렇다면 미국 대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서로를 서프라이즈 이런 거 많았죠. 네. 두 후보가 예. 마지막에도 서로를 욕했습니다. 아하. 이것이 미국 선거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예. 사실 이 미국 대선에 등록한 후보의 수는 1,200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하지만 2명만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 양당 체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마지막 유세에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러스트벨트, 몰락해 가고 있는 공업지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지면서 네. 바이든이 당선되면 경제 셧다운, 제조 폐쇄, 일자리 해외 유출, 교회 주택가 파괴, 안 좋은 건 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고향인 펜실베니아를 이틀 동안 중점적으로 돌면서 네. 예, 트럼프가 가방 싸서 집에 갈 때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강아지 이런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쁜 표현들을 담아서 주력해서 서로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사실 미국은 특히 이제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양당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저쪽의 네. 실점은 나의 득점. 네. A가 싫으면 B에 투표하는 이런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이 벌어지고 한국 같으면 그래도 후보는 약간 점잔을 빼고 네. 뭐 저격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공세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후보가 직접 쇼미더머니처럼 네. 그렇게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죠. 참 쌍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다 그러지만 요즘 미국의 대선을 보자면은 정치가 얼마나 막 나갈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 예?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후보 두 분 다 고령이시라서 네. 그런 독설 공방이 더 오히려 두드러지는 네.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미국 전역의 날씨 지금 대부분 맑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투표일에 날씨가 관심을 모은 적이 많죠. 이번 선거에 날씨가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쪽 아니면 저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선거 때문에 네. 선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연구 결과들을 모아보면은 부동층 같은 경우에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반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네. 부동층은 투표 의지가 확고하진 않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투표율에서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네. 날씨가 좋다, 맑다 이러면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 다시 말해 바이든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과거에 여촌야도라고 해서 네. 시골 쪽의 여당 성향. 예. 그때 정권 교체 전이죠. 이제 네. 여당 성향이고 도시는 야당 성향 이런 게 있었는데 미국도 도시는 민주당, 농촌은 공화당 이쪽 네. 강세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네. 공화당 지지하면서 시골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차를 몰고 투표장에 가기 때문에 비가 오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도시에 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걸어서 또 야외에서 대기를 하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날씨가 맑다는 것은 바이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이거 뭐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 같아요. 네, 동남풍이 부느냐, 동남풍이 불어서 한국처럼 북풍이 조공의 부느냐. 배를 다 불태워. 네. 제갈공명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면 중국인 아닙니까? 이것은 수상합니다. 네,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미 올해는 사전 투표자가 거의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마지막 1%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번에는 변별력은 낮을 거예요. 날씨가. 중국인이요? 중국인이 1%면 아니 러시아가 폭탄 선언. 개입했지 중국이 개입했을지 우린 몰라요.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예, 네. 그건 대선 끝나고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날씨는 맞지만 미국 사회 곳곳의 표정은 아주 흐립니다. 폭력 사태를 대비해 주 방위군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네. 네. 미국을 흔히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상태는 몰락한 구도심 슬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의 안정 자체가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 우편 투표 이게 언제 매듭지어질지 이것도 가닥이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미 선거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가운데 뭐 반대자들하고 충돌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몇몇 주에서는 방위군이 배치가 되는 것이 또 추진이 됐습니다. 뉴욕 상점 곳곳에는 이제 앞에 나무 화판으로 어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못을 박아놓는다. 약탈에 대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풍경까지 목격이 되고 백악관에도 울타리가 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그리고 경찰력이 강화된 게 아니라 지금 주방위군이라 그랬거든요. 네. 군대가 나서서 치안을 유지한다. 우리나라에선 계엄 사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위수령이 떨어지거나. 네. 재헌의회 심각하네. 재헌의회 선거 때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렀던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더 선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진짜 이게 무슨 독재하다가 민주화로 금방 전환한 그런 나라에서 진짜 뭐 평화유지군이라도 파견돼서 보호를 하는 듯한 그런 풍경이 또 벌어지고 평화유지군도 나오고 진짜 어지럽습니다. 요즘엔 뭐가 과거고 뭐가 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과거가 미래 같고 미래가 과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거대한 후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은 오늘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인 리그레션. 그거 영어로도 좀 외워두세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벌써 개표 결과가 나온 지역이 있다죠? 네, 미국의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는 주민 100명 미만 지자체는 자정의 투표를 시작해서 끝나자마자 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에 딕스빌 노치 그리고 밀스필드라고 하는 두 지역에서 개표가 이미 끝났습니다. 개표 결과 트럼프 16표, 바이든 10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네요. 6표 앞섰습니다. 네, 근데 밀스필드 말고 딕스빌 노치에서는 모든 표 5표가 바이든이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0%? 네, 그렇습니다. 100% 득표율이고 1960년에는 이 동네가 공화당의 닉슨 후보에게 100%인 9표를 몰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5명이 모이는 거야. 네. 투표장 앞에 보면 다 보여. 네. 야, 우리 누구 찍어야 돼? 이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의견을 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몰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자신을 선거인단으로 착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선거인단을 한꺼번에 한쪽으로 다 몰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선거 복잡합니다. 동네마다 선거제도가 다르고 주별로도 다 다릅니다. 또 그것을 판단하는 주 법원들의 판결이 또 전부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미국 대선의 시한폭탄과 같은 선거의 어떤 공정성 시비 그런 어떤 그 뇌관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게 미국이 강력한 지방 분권을 펴는 연방제인 것이 이럴 때는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연방제라는 특성이 가미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주정부의 어떤 독립성을 강조하는 또 존중하는 선거제도다 보니까 매우 낯설은 제도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주제가 있네요. 김수민 평론가. 네, 코미디언 박지선 씨 사망 소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네, 모녀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었던 그 소식인데, 근데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요청을 했어요. 사망 경위라든지 유서 내용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이 유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고 또 여러 언론들이 이걸 받아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이런 보도에는 준칙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뭐 자살이란 표현 못 쓰게 돼 있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유족의 어떤 뜻을 존중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런데 어쩌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도 단독 기사로 떴어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대중의 알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보도를 해버리고 우리는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더 황당한 것은 다들 이게 어떤 특정 이제 신문의 무리수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보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러면서 다른 신문들이 다 후속 보도를 같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책임은 남이 지고 책임을 지더라도 남이 지고 나는 거기에 무임승차하고 이런 태도들 그리고 책임을 지더라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별로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살 보도와 관련된 어떤 윤리 강령이라든지 준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겼다고 하면 무슨 제재가 작동하느냐? 회사 차원에서 뭐 이 준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것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자살 보도에서 그러면 이 자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봉쇄해서 보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의 언론이
언론의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자살의 이유가, 자살의 사유와 그 과정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다뤄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언론의 설명대로 이게 대중이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이고 그 개인적인 사유에 국한되는 내용이라면 이 자살 보도라는 것은 결국 흥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의 이 사안이 바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최초 보도한 신문은 아주 나쁜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고 박지선 네. 개그맨 우먼이죠. 참 쉽게 보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를 철저하게 존중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웃음으로써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품격을 준 개그맨 우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도 지금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언론의 윤리까지 깨가면서 이런 보도를 꼭 해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네. 저 규탄합니다. 뭐 대중이 알 권리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안이었거든요. 네. 뭐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제 당사자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되는데 당사자가 이제 망자기 때문에 언론 보도 준칙에서도 그에 준하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칙을 지켜서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면으로 위반이 된 거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걸 그럼 그 언론은 어떻게 알아냈는가? 네. 경찰 쪽에서도 이거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오히려 파헤쳐야 될 것, 대중의 알 권리가 작동해야 될 것은 이 언론은 어떻게 그것을 알아내서 또 보도하게 되었고 보도하게 된 데에 데스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이렇게 좀 저도 분노 어린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알 권리라는 게 무조건 대중은 모든 걸 알아야 되고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대중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대중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사회의 나쁜 점을 고칠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대중의 알 권리라는 어떤 목적에 부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문은 왜 이런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은데 강철 이빨이 한번 알아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도 대학가의 내부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있어가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정말로 어떤 이렇게 대중적인 개그우먼이 또 우리에게 큰 슬픔을 남기고 가셨구나. 정말 쉽게 보내드리기 어렵다. 예, 그런 뜻에서. 일부 마무리를 고인이 평소 방송에서 즐겨 듣고 부르던 곡 미니 리퍼톤의 러빙 유를 들으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